네트워크 인프라를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모듈인데요. 설계에서 시작해서 관리에 이르기까지 최근 네트워크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크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자동화하는 많은 툴들, 그리고 네트워크를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이제 특수한 도구가 있기는 하지만 네트워크 엔지니어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하고 안전한 그 서비스에 대한 이제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듈에서는 퍼핏, 안시블, 쉐프, 이게 대표적으로 이 모듈에서 예로 들고 있는 도구들인데 이러한 이제 유스 케이스에 이제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뒤쪽에는 PyATS나 VIRL, VIRL 같은 어떤 특별히 네트워크 설계나 테스트를 위해서 생성된 이제 도구들도 있는데 그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듈에서. 자, 그러면 인프라 자동화와 관련된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Introduction to Automating Infrastructure 이렇게 된 자동화란 이제 설명되어 있기를 이제 코드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비롯해서 이제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인프라 그리고 여기서 실행되는 모든 서비스를 컨피그레이션하고 디플로이먼트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 인프라와의 자동화를 위해서 그 플랫폼이 앞에서 언급했던 그 안시블, 퍼핏, 셰프 이와 같은 이제 도구를 통합하거나 또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인프라에 대해서 직접적인 API 접속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시스코의 도구들은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는 물론 그 이상의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데브넷 개발자 사이트 이 과정 초반부에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기억나십니까? 데브넷 개발자 사이트에 가시면 시스코 데브넷 오토메이션 익스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살펴보면 데브넷 개발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스코 오토메이션 솔루션에 대해서 몇 가지 유스 케이스가 나와 있습니다. 운영하고자 하는 모델에 따라서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인프라스트럭처를 프로그래밍을 방식으로 제어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스코 오토메이션을 살펴봄으로써 자동화의 어떤 컴플렉시티 레벨을 우리가 이해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데브넷 웹사이트에서 데브넷 오토메이션 익스체인지라는 것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지금 이 슬라이드에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 것과 같은 work, run, fly 체계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또는 이제 탐색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work, run, fly 체계라는 게 뭔지 그 테이블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work라는 거는 그게 read only automation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정보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 시나리오는 무엇이 변경되었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읽기 전용 데이터를 수집함으로써 네트워크 환경을 손상시킬지도 모르는 예측 가능한 모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작업에 대한 코드 솔루션,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코드로 만들어 놓은 그 솔루션을 작성하는 get request라는 게 있어요. get request. get request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시작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우리가 read 시나리오를 사용해서 컨피그레이션을 검사하고 그다음에 해당 컨피그레이션을 컴플라이언스 상태로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익스체인지에서 이러한 변화를 work, run, fly progression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run에 대한 건데요. run 스테이지 자동화 시나리오를 사용하면 네트워크 업데이트를 안전하게 프로비저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보딩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고 day 0, day 1 또는 day n과 같은 시나리오를 통해서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fly인데요. 여기서는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등을 CI/CD를 통해서 배포한다고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매우 복잡한 오토메이션이나 프로그래머블 사례의 경우에는 이 플라이 스테이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 스테이지에서 사용자하고 장치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원격 분석 데이터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가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데브넷 오토메이션 익스체인지에는 인프라스트럭처 자동화에 대한 많은 유스 케이스가 있어서 워크런 플라이 필터 외에도 자동화 종류, 그 다음에 데이 앤 시나리오, 그리고 플랫폼, 그 다음에 프로덕트 필터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지정하고 검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화가 필요한 이유. 기업은 모두 대부분의 기업이 어떤 신속성이나 확장성과 같은 개념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경쟁 우위를 점하려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이를 스케일링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스케일링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비즈니스에서 마켓 쉐어링을 높이고 수요에 맞게 커패시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소프트웨어 구축의 모든 단계, 즉 코딩, 테스팅, 스테이징을 포함해서 이런 걸 모두 이제 가속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DevOps 관행에서는 이제 개발자가 프로덕션에서 웹을 배포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자동화되는 것이 좋습니다. 슬라이드에서는 수동으로 이러한 것을 배포하고 관리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리스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동 작업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사람의 개입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 그 다음에 휴먼 에러, 인간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 그 다음에 서버 장애나 중단으로 인한 어떤 파이낸셜 코스트, 그리고 소프트웨어 에코시스템을 이제 분산시킴에 따라서 디펜던시 리스크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수동으로 리소스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풀스택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리하고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먼저 그 셀프 서비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된 셀프 서비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사용자는 인프라스트럭처 온 디맨드, 이걸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온 디맨드의 예로는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나 VPN의 엔드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 인프라 구성 요소들을 들 수가 있고요. 또 개발자 플랫폼, 그 다음에 테스팅 플랫폼, 이런 것도 인프라스트럭처 온 디맨드의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용성이나 안정성, 고장 감내성, 이런 것들이 매우 강화된 웹 서버나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예로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 온 디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앱과 플랫폼은 트래픽이나 워크로드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확장되거나 축소가 가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거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벌스 확장하는, 그러니까 프라이빗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을 퍼블릭적으로 확장하는 그런 것과 적절하게 트래핑을 쉐이핑하는 그런 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클라우드 플랫폼은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상에서 이제 가상 머신이나 컨테이너, 그 다음에 워크로드를 오토스케일, 즉 자동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주고 있죠. 다음으로 observability라고 되어 있대, 관찰 가능성. observability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는 이제 복잡한 시스템의 내부 상태를 추론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observability는 이 분야에서 O11Y라고 야호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플랫폼 모니터링과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통해 이 observability가 달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ailure mode, performance issue에 대한 프로액티브 방식의 프로덕션 테스트를 함으로써 이 observability가 달성될 수가 있습니다. 관찰 프레임워크 제공업체의 어떤 최근 보고에 따르면 오케스트레이션 중에 이제 컨테이너의 평균 수명이 반나절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펑션, 이런 거는
단지 그 수명이 몇 초 동안만 유지되는 그런 이제 통계가 있어요. 결국 이렇게 수명이 짧은 엔티티들을 관찰하고 프로덕션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수동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고 자동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utomated Problem Mitigation이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앱스나 플랫폼이 발생 가능한 이슈의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이제 이벤트를 감시하고 조치하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일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나 observability 전문가는 chaos engineering으로 알려진 것을 권장합니다. 이 개념은 뭐냐면 실패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문제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가능하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치유가 가능하고 또 이벤트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엔지니어링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케이오스 엔지니어링에서는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서 프로덕션 시스템에서 관리자의 또는 개발자에 의해서 잘 제어가 되는 인위의 장애 요소 또는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서 거기 프로덕션 환경에 도입하기 전에 테스트를 한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거를 failure injection 테스팅이라고 해요. failure를 인젝션하는 테스팅이다. 그래서 이 DevOps를 함에 있어서 개발 과정이나 운영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어떠한 문제를 발생하고 개발한 소프트웨어 이 패키지가 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이 시스템은 셀프 힐링 능력뿐만 아니라 리질리언스, 뭔가 어디서부터 회복하는 능력이죠. 리질리언스를 더 많이 키우도록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오토메이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데이터베이스 애저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 그리고 서버리스 컴퓨팅,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등과 같은 추상적인 플랫폼과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그리고 호스팅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서 기업은 목적에 따라 또는 이제 필요에 따라 용량을 동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어떤 플래닝을 하고 불필요한 투자를 이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 표에는 클라우드 패러다임에 대한 이점과 챌린지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참고하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대규모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나 퍼블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이 애플리케이션들은 트래픽이나 컴퓨테이션 양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스토리지 이런 것들에 매우 헤비한 또는 부하의 어떤 변동이 매우 심한 가변적인 경우에 대해서 대처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일 서버이라고 하는 게 있는 모놀리틱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개념적으로 단순한 것은 있지만 이런 요구를 충분히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하나일 때는 단일 장애 지점, 그 영어로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라는 말 아시죠? 어떤 단일 지점의 장애가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는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성능이나 뭐 용량도 제한되고 업그레이드 기능 또한 상당히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러한 이제 단일 서버를 복제함으로써 용량을 늘릴 수는 있지만 모든 인스턴스에 걸쳐서 데이터의 어떤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단일 서버 복제해서 사용하는 게 제대로 동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어떤 서버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그 데이터를 보호하거나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이제 이유들로 인해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들이 점점 더 분산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아키텍처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아주 작고 가벼운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컴포넌트들은 컨테이너에 들어가서 서로 아이솔레이션 되고 디스커버리 서비스나 어떤 메시징 서비스를 통해서 이 아이솔레이션 된 컨테이너들이 연결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스케일러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이제 근간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은 이론상으로는 트래픽이나 어떤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서비스별로 다 스케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키텍처는 컴퓨팅, 소리지,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등에 대한 파인 튜닝이 가능한 거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요구사항에 잘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의 어떤 이점, 베네핏과 챌린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스케일러빌리티하고 인프라스트럭처 오토메이션 도구가 이점으로, 그 다음에 복잡도가 증가하는 것이나 어떤 자동화가 요구된다는 것이 도전 과제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7장의 두 번째 섹션인데 여기서 DevOps하고 SRE 소개가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즉 dev의 일이고 앱이 사용자와 비즈니스를 위해서 잘 동작하도록 하는 것은 IT 운영, 즉 Ops의 전문 영역이었습니다. 슬라이드 표에는 DevOps의 각각의 특성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 내용 일일이 다 저기하지 않겠지만 기존의 가성화 개념을 도입하기 전에 그는 엔터프라이즈의 IT 생태계에서는 Dev와 Ops를 분리하는 것이 사실 합리적이었습니다. 인프라를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직접 수동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운영을 하는 한 이런 모든 자산과 리소스를 관리하는 어떤 관리자, 게이트키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옵스 게이트키퍼들은 다루는 시스템이 모두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별로, 기관별로, 조직별로 그들의 어떤 작업 시간대라든가 작업을 함에 따른 어떤 급여 수준 그리고 이제 업무 강도 이런 것들이 모두 개인별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프라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러한 dev와 ops의 분리된 역할 구조에서는 여러 가지 그 바틀렉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00년대 이제 초반부터 dev와 ops를 단일 엔티티로 취급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코더로 하여금 배포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가성화된 인프라를 코드로 취급하기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DevOps가 2000년대 초반부터 어떻게 에볼루션 했는지 살펴볼 텐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몇 가지 어떤 디스플린, 규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거는 사이트 리스폰시빌리티 엔지니어링에 대한 겁니다. 이 지금 자료에 2003년과 구글이라는 이제 키워드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당시 사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진보된 인터넷 회사들이 가상화를 상당 부분 이제 채택하고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들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 또는 대규모로 운영이 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다루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dev와 ops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제 IT 환경에서 성공적이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 와중에 구글에서 새로운 종류의 DevOps 하이브리드 잡 디스크립션을 이해하고 제도화한 최초의 회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Site Reliability Engineer였습니다. 이 SRE의 역할은 이 dev와 ops의 각 그 분야의 기술을 융합을 해서 소프트웨어적 방법으로 ops를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전문적인 어떤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후로 SRE 접근 방식은 다른 많은 회사에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SRE 접근 방식은 이 공동의 책임 또는 위험을 수용하는 것, 즉 이제 모든 것을 측정하고 실패를 정상적인 것으로 수용하는 개념. 그 다음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량적인 어떤 서비스 레벨 목표를 달성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개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멘트 2가 DBO하고 Azure Infrastructure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DBO라는 사람은 이제 벨기에 개발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당시 Azure Infrastructure 운영에 대한 발표에서 오퍼레이션의 개발자 방법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논의한 그런 이제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표로 인해서 그게 하나의 어떤 분기점이 돼서 Git과 같은 버전 컨트롤을 사용하고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의 어떤 솔루션을 개발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이 Azure 메소드를 적용하는 것과 같이 이제 가상 및 물리 인프라스트럭처 자동화에 대한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모멘트는 알스포하고 해먼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이 두 사람이 DevOps 가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두 사람은 Dev와 Ops가 협력해서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한다는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DevOps 베스트 프랙티스를 제시한 것이죠.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이 DevOps SRE 실무자들 사이에서 일반적이 된 그 슬라이드 그 아래쪽에 많은 것들이 그 열거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화, 팀워크, 책임 공유, 투명성, 신뢰, 상호 책임, 커뮤니케이션, CI/CD, 자동화된 테스트, 매트릭, SLO, SLA 그런 많은 항목들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었습니다. 다음번 25번 슬라이드인데요. Azure Development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 기대치를 정의하고 제어하는 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DevOps는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를 위한 건전한 어떤 워킹 컬처, 작업 문화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애 자체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장애를 완화하는 것을 자동화하는 장애가 발생했을지라도 그것을 자동적으로 방어하거나 감소시키는 완화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업무를 어떤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DevOps하고 SRE 실무자들은 보통 대개 본인들의 어떤 작업 시간의 상당 부분 일부 시나리오에서는 거의 50% 이상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시간에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거나 새로운 오퍼레이션 기능 그리고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안정적인 이제 확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은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DevOps가 플랫폼을 구축을 할 때 그들이 구축하는 것이 더 큰 레질리언스를 가지게 하고 더 높은 그 레이턴시 톨러런스를 또 가지게 하고 더불어 셀프 모니터링, 셀프 힐링 이런 거를 이제 더 잘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SLO, SLI, Error Budget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개념이라서 잠깐 살펴보면은 이 슬라이드에 지금 이 DevOps SRE의 컬처라고 되어 있죠. 컬처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DevOps는 이제 측정 가능하고 그 합의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번 두 번째로 되어 있는 거는 무언가를 완벽하게 수행한다. 이 자료에서는 Statistical Reality of Doing So Perfectly라고 표현된 것인데요. 이는 사실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SLI, 서비스 레벨 인디케이터라고 하는 실제 매트릭으로 정의되는 SLO, 서비스 레벨 objective의 코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SLI는 그 커스터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실제 현실에 맞게 매핑되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겁니다. 단일의 어떤 임계값을 사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원래 기대하는 결과값 외의 어떤 사건들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류하기 위한 설정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SLI가 시스템의 프로덕트에 들어오는 리퀘스트의 퍼센테이지로 따져서 어떤 99%가 50ms 이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명시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SLO, SLI 방법론은 충분히 좋은 것을 구축하기 위해 시스템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무를,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또한 개발의 어떤 속도나 범위 측면에서 영향을 줌으로써 적절성을 보장하고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SLO하고 SLI 결과를 모델링하는 한 가지 방법이 제일 아래쪽 마지막 항목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주어진 시간,
그것이 이제 day, week, month 또는 이제 분기 뭐 이런 것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정해진 기간 동안 서비스에 대해서 소위 그 에러 버짓을 설정한 다음 페일러에 대한 것을 이 값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SLO를 달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에러 버짓이 초과가 되면 에러에 대한 어떤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그 다시 테스트할 때까지 릴리즈 속도를 늦추는 등의 어떤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